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마키아벨리 일요일 아침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는 인지심리로 본 정치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방송했는데 네. 일주일 만에요. 무려 조회수가 35만 회가 됐습니다. 놀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주제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영희 변호사님이 좋아서 그런지 혹시라도 가능성은 없지만 진행자가 잘해서 좋은지 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노 변호사님의 그 탁견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들이 아주 열띤 또 의견도 주셨고요.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다른 건 조회수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무래도 진행자와 이 주제에 대한 콜라보가 아닐까. 예.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댓글 중에 진행자 바꿔야 한다는 것도 있어가지고 네. 자, 일단 오늘 뭐 제가 준비했으니까 노 변호사 만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번 이제 대통령의 욕설 파문 또 비속어 파문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해석 네. 그리고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 대통령이 이 새끼 발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당연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바이든입니까? 날리든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바이든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MBC가 보도를 했는데,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새끼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국회를 이야기하려면 저 새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네. 거기에서 말을 하는데 날리든 바이든 이것을 설사 음성학자들이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나 정황을 보고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데 우리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이 뭐 일파만파 퍼지니까 갑자기 국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쉴드 치다가 이제 사건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국민이 새끼 발언과 바이든이라고 인식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나온 것인지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이든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대통령 스스로는. 그렇지만 바이든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니네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면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김은혜 수석이 자 이런 게 나왔는데 대통령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묻기는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참모진들이 물어봤대요. 대통령님 이런 영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발언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직접 즉석에서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미 다 이제 일파만파 퍼진 상태였는데 그때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좀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기사가 나가게 하느냐, 뉴스가 나가게 하느냐, 이제 이런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대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사실 내가 한 말이지만 진짜 내 안 했다라고 설명해라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통령의 기억에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체 과정, 대통령 이후의 발언 내용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획된 부인이냐 아니면 실제 기억을 못하는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도해라 내지는 그런 것으로 언론을 정리해라 라고 말했을 리는 없어요. 네. 그 대통령의 성격이나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디테일을 지시하는 성격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처음에 그 보인 반응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혹은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하고 이래야지 좀 문제가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을 처음에 꺼내면서 상황을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먼저 이제 화를 조금 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인사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대통령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한번 분석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일 처리가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거기까지 이제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거기서 신경을 쓰는 대목이 원래 두 가지여야 되죠. 그 아까 말했던 이 새끼라는 그 발언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냐 아니냐. 근데 대통령은 XX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나 혹은 뭐 대다수의 이런 쪽에 있는 남성분들이나 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발언하는 것을 심각하게 나쁜 말이다, 욕설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질불식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큰 본인에게 뭐 명예가 훼손될 만한 정도 내지는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에게 뭐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했다면서 화를 많이 냈을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분들의 마인드는 그 정도 말한 거 가지고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있지? 왜 그걸 욕이라고 받아들이지? 라는 마인드가 더 컸기 때문에 별로 대응하지 않고 신경 안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대상이 누구였든 간에 그 단어 자체를 가지고는 아마 화를 안 냈을 거예요. 내지는 신경을 덜 썼을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라고 하는 말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뒷담화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준석 대표를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대통령 간에 문자 주고받은 게 한번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처음에 그 얘기 터졌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대통령이 뭐라고 했대요? 참 욕받다. 당신 이거 언론에 보도돼서 고생 많았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분의 그 당시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들 생각에는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난리치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호들갑을 떠는 거고 야당이 난리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는 반응이 상황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혹은 신경 안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혹은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느낀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입지가 많이 달라지고 현재 사태까지 지금 계속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을지라도 이것이 가진 심각성을 본인은 그때 무의식적으로 체감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거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세계 정상을 앞에 두고 뒷담화를 한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캐나다도 가야 되고 저번에 영국도 갔다 왔고 영국에서 조문 안 간 거 가지고 국내에서 막 뭐라 했다는 것도 들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국제 무대에서의 본인의 그런 성향이나 본인의 치졸함 내지는 본인의 그런 부적절한 태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화가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은 아니었다라는 말로 그냥 일단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그러면 참모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때 바이든으로 다 들렸으니까 그때는 그 뭐 난리되는 바이든이든 그걸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언론에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 사실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새끼 발언도 나오고 바이든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해퍼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정은 하지 않지만 유감 정도로 제가 그냥 발표할 테니까 일단 국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게 혹시 외교적 문제나 이런 걸로 비하되지 않게 사전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노영희 변호사가 대통령 같으면 제 같은 참모가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아니래요. 그래요? 네, 대통령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그게 아니라고 그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최측근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도 야, 말 안 듣더라 이제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말 안 듣는 거 그게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당신에게 듣는다는- 공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본인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껄끄러워하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질 당하는 거를 못 참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통령한테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꺼낼 수가 없다. 이번에 기사 나온 것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대통령에게 이거 사과하고 넘어가면 정리됩니다. 그 말을 왜 안 했겠느냐, 안 하고 싶었겠느냐. 기사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고 전한다. 이런 기사 워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대통령의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모시는 참모의 위치에서 보면 이것이 미칠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퍼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주군을 모시는 참모의 저는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리죠, 그러면. 그 잘리더라도 할 말은 좀 하고 이것이 어떻게 파장이 일어나서 엄청난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감각적으로 알면 대통령이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언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참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통령의 심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발언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이건 이런데 이번에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유감 표명하고 제가 언론사 교통 정리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러면 설사 자기가 말한 것이 좀 부끄럽지만 아이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넘어가야 되는 이제 일단 지혜로운 좀 참모 역할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현 앵커님처럼 그렇게 말 잘 듣고 내지는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런 말을 왜 안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기자들 얘기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을 그 여사님이나 뭐 진짜 그 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했다 그러면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자체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니까 그런 종류의 바른 말인지 아닌지 솔직히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의견으로서 뭔가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말한 사람의 말로를 본인들이 보잖아요. 물론 말로라고 하는 말까지는 심한 표현일 수 네, 있겠지만 잘린다는 어쨌든 거죠. 간에 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거나 그게 그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상으로 돌아온다거나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금전적이거나 뭐 지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아 정말 당신한테 고맙다. 그런 간언을 해주니까 내가 정말 이제 정말 천군만마를 얻었구나. 이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대통령에게 뭐 정말 아주 친한 그런 사람들 말고는 그런 말 할 엄두도 못 내는 데다가 주변에서 그런 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뻔히 봤는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나서서 왜 총대를 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확신적으로 말을 하는데 감히 거기다 대고 나는 그렇게 들렸습니다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본인도 확신이 안 서는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한다면 이거는 아닌가 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이 더 들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지만 내가 듣기는 100%인데 대통령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대통령이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그 발언을 했는데 세 대통령 번째 그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정말로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정말로 본인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기억 속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워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게 긴가민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처음 부인할 때까지는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지워버려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증거가 없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발언이 그대로 녹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들어보면 아,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지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추론조차 못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영상 처음에 봤을 때요. 예. 전 정확히 새끼 바이든으로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김은혜 수석이 나와가지고 이거 들어보세요. 난리면이잖아요라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난리면인지 아닌지 들어봤어요. 막 들어보라 그러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난리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나 이상하다. 내가 정말 간신이구나. 이렇게까지 사람이 간사하게 생각이 바뀌나? 청력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변희재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김은혜 수석이 갖다 준 들어보라고 한 그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비읍자가 이상하게 이렇게 좀 뭐 파열음인지 뭔지가 돼가지고 그게 난리면으로 들리는지 비읍자가 없어지게 들리는지 그렇게 또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들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생각과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네, 간단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언 내용이 녹음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다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진짜 내가 기억 못한다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기억이 아니라 들어보면 그게 비읍이 아니라고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말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들었는데 나는 이 말 안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날라가고 없어요. 그런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이 증언을 해주잖아요. 그 경우에 난 그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녹음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이 저는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제3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시청자들이 판단하도록 하고요. 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요 욕설 판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이든 또는 국회의원이든 또는 미국의 의회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리 입에 밴 습관이 새끼란 말을 쓴다고 하지만 그런 말 써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걸 거기다 대고 써도 됩니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써도 됩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 영상 한번 들어볼까요? 비읍하고 뭐 니은하고 이렇게 서로 만들어준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초음속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초음속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이 자 보세요. 저기서 우리가 듣기에 분명히 날하고 바하고가 완전히 다르게 지금 본인이 발음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게 들리잖아요. 예, 예. 근데 대통령은 저렇게 뭐 서울에서 예전에 저런 발음했다. 이번에 날짜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듣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바로 사람의 인지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본인은 분명히 바이든이라고 발음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대통령에게 저걸 우리처럼 열심히 들어보라고 틀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게 대통령의 특징인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하고 이제 사태 수습하는 쪽으로 가자.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자, 새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는 그런 말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앞에다 틀어놓고서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라고 해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틀어줄 수 있었을지 몰라요. 처음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서 계속 그걸 틀어줄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그런 걸 보도에 나온다고 해서 그걸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 기억이 없다라고 한번 말한 사람이 그걸 틀어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네 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0%고요. 그 앞에서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틀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정이 됩니까? 당연히 교정이 안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이 새끼라고 발언하고 뭐 바이든이든 난리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정말 이 지겨운 공방을 지금 열흘째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나요. 야, 이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져도 되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변 말씀은 대통령 뭐 그런 거 없이 일단 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끝. 참모는 거기에서 수습하기 정신없다. 이제 그러면서 가는 게 이제 MBC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미 뭐 다 증거가 나왔지만 MBC만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이제 그 풀단에서 촬영한 영상들 다 받아가지고 다 분석해서 다만 보도를 MBC가 뉴스에서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왜 MBC를 찍어서 저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한 놈만 팬다. 맨 앞에서 선구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기회를 딱 정리를 해줘야지 나머지 사람들 알아서 따라온다. 이게 요점이죠. SBS 주영진 이제 뭐 기자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그분 잘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아, SBS 그래요? 내에서. 아 그래요? 그분은 용감하게 그런 발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분의 발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분이 앞으로 향후 대통령 재직 기간 내내 얼마나 그 직에서 잘 있을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후폭풍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얼마나 갈지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MBC는 예전부터 찍힌 방송국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나 이런 국민의힘에서 물러나면은 패배한 거잖아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패배를 하든 뭐 승리를 하든 그 전제가 MBC가 이것을 자막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가당찮은 얘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MBC 앞에 가서 저렇게 하는지 며칠 전에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아니 대한민국 언론이 다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MBC가 조작한 자막을 보고 SBS나 KBS나 JTBC가 따랐습니까? 그럼 그걸 듣는 기자들이나 편집 담당자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따라쟁이인데. 그거 안 하려고 사실은 각 언론사가 수없이 많은 취재, 그다음에 편집, 그다음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네. 기자 출신이시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김은혜 수석이 그렇게 날리면입니다라고 말한 이후부터 나온 기사들이나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 게다가 MBC 좌파 언론이다. MBC 민영화시켜야 된다. 이런 반응 나오면서부터 나온 수많은 기사와 보도들은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면 바이든으로 들리는 듯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이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던 것이 뭐뭐 하는 듯한 영상으로 바뀌어버려요. 모든 언론사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도 저런 식으로 찍힐 수 있고 저런 식으로 걸릴 수 있고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심하는 거잖아요. MBC 편에 설 것이냐 대통령 편에 설 것이냐. 기자들은 MBC 편에 쓰겠죠. 마음속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하지만 방송에 나가거나 할 때는 뭐뭐 하는 듯한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명도 내고 뭐도 하고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탄압입니다라고 말은 할지언정 그거하고 별개로 나오는 모든 기사에는 전부 다 뭐뭐 하는 듯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속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계속해서 힘을 가진 쪽에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본인 개인이 여기에 맞섭니까?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나가는 영상 취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기자 사회에서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현장 좀 이렇게 중심으로 가능한 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성명을 일단 발표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MBC에 몰려가가지고 야 MBC 너희들이 자막 조작했기 때문에 이 대형 사고가 터졌다 책임져라 이 좌파 언론아 이러니까 한국기자협회하고 언론 관련 단체들 쉽게 말하면 기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에서 일제히 성명을 또 발표해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기자협회나 언론 관련 단체들도 다 MBC와 한 묶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좌파 언론이거나 좌파 언론인이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바보라면 기자협회 전체를 상대로 혹은 방송국 전체를 상대로 싸우겠죠.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지죠. 예. 그렇지 않고 한 놈만 패는 거예요. MBC만. 그리고 MBC에서 특히 뭐 그 데스크 자막을 만들었다는 그 사람을 지금 콕 찍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뭉쳐 있을 때에는 힘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체 이름으로 성명은 내지만 개인한테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초창기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사실은 힘이 있어가지고 기자들도 뭐 다른 분들도 이런 성명을 낼 수 있지만 그리고 MBC에 탄압까지 한다 그러고 쫓아간다 그러고 고발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분기탱천해서 화를 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탄압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서 멈추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당연한테 밀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정부가 계속해서 전면전을 펼친다 그러면 이 사태는 더 오래 가겠죠. 기자들하고 싸우는 전체적으로 싸우는 게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정부는 한 발짝 물러서고 몇 명이 특정인 몇 명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는 모양새가 돼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자협회가 단체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방송을 다 보이콧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론에서 이제 지금 뭐 난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느 쪽은 자기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날리던 쪽으로 또 그것이 아닌 쪽은 아닌 쪽대로 이제 갈리면서 사실상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보수 진보로 분열이 되고 네. 이 사안이 진실 공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나뉘면서 저는 언론이 정말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유감이라면 끝날 일을 왜 언론이 여기에 편성해서 정말 진짜 국가 권력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하루 밥벌이 하기 위해서 기업이든 어디든 협찬받고 광고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정말 신념과 소신 때문에 윤석열 무조건 지키고 살려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어서 야 요즘 언론이 보여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 노영희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언론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신들은 예전에 80년대 운동하던 식으로 내지는 그때 항명하던 식으로 내지는 독재 정권에서 그들을 막 탄압하던 그때 대항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인가 어딘가 국감인가 어딘가에서 증언하면서 한번 책상을 쾅 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장면 나왔었을 때도 자기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바로 한 장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부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옹호를 해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인하고 우리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한 게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하나도 안 하고 여기까지 계속 와서 본인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학습된 게 결국은 현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본인도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언론이 정확하게 좌표를 잡아줘야 돼요. 정말로. 이 방향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 기자님도 보시지만 현실적으로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완전히 또 망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은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그 앞에 나와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뭐 조선일보의 전 대기자였던 분이 이제 칼럼에서는 이게 뭐 윤석열은 임시 대통령이다. 지금 이것은 좌파들의 준동에 의해서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뭐 기획과 공작과 날조 뭐 하여튼 그런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칼럼을 쓴 걸 보고는 야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이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남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대미 관계 어떻게 할 거냐, 한일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 기업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서민에 대한 것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조차도 그렇게 확장으로 가져가면서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시비 거느냐. 별일 아닌데 시비 건 게 아니고 별일 아닌 일을 시비 걸게 만든 그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시비 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대상이 되어서 좌파의 준동이다. MBC는 원래 그런 좌파 언론이다. 가버리니 제가 기자 출신으로서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조선일보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랑 TV조선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또 처음에 컨셉을 잡았잖아요. 예. 근데 TV조선도 아마 앞으로 조선일보랑 똑같아질 거예요. TV조선 처음에 바이든 그다음에 새끼 다 똑같이 내보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김은혜 수석의 말 이런 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쪽으로 옹호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TV조선이 계속해서 우리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쟤네들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견해가 다르니까 견해 다른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면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이 용감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용감하지 않은 그 사람들 보고 너 용감해져라 용감하지 않은 게 잘못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바뀔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혹은 우리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행동으로 나서주면 이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판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지금 대처를 사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민주당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인들의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몇몇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MBC 앞에서 막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한 분은 또 기자 출신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뭐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는데, 야 저분의 진짜 양심에는 어떤 게 보일까? 정말 MBC가 자막을 조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생각은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서 30% 전후를 계속 이제 유지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 총선 앞에 갔을 때 그 데모를 하던 그분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면서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저는 언론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언론이 왜 보도 행태가 이렇게 편향적이나 또는 정파적이냐라는 것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과연 다음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지켜줄 정도의 정신과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국민의힘을 저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지만 정말 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주는지는 권성동, 박대출 그다음에 뭐 대구에 있는 뭐뭐뭐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는 건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지금 배현진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하고가 지금 엄청 욕을 먹잖아요. 예, 앞에서 옹호하는 그런 이상한 해명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은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더 욕을 먹어야 싼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 걸 듣는 거 훈련 말하는 걸 훈련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일선에 나서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주면서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들한테 지적질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니네는 끝까지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야.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대통령도 그 의원들이나 자기를 위해서 지금 현재 떠들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의 신뢰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 공천과 연관이 되어 있을 테고 지금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지금 뭐 정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자리를 주려면 비교적 괜찮은 자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 참고로 이제 배현진 의원은 그런 지역에 있고
김은혜 의원도 그런 지역에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오버랩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내 자리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밑에는 뭐 제 1인자다, 소통령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대척해 보일 때 가장 잘 싸우는 것 사람인 것처럼 지금 겉으로 보이잖아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가 뭡니까? 전당대회 차출설도 처음에 나왔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말한 거긴 하지만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 나면 배현진 의원 지역구에 나중에 이 한동훈 장관이 나갈 것이다. 공천 받아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김웅 의원 지역구에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어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뭐 전당대회는 안 나갈지 몰라도 나중에 총선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비례로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로 분명히 줄 거란 말이에요. 당선관에서 높은 지역구로. 그럼 거기에는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깔아놓은 게 별로 없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선을 위한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안하겠죠.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알 정도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산을 못할까요? 한단 말이죠. 대통령은 거짓말을 저렇게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뽑아서 대통령 거짓말을 우리가 자주 보는 겁니까? 저희가 대통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가장 잘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견해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명백하게 거짓인데도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힘으로 누르면서 이것을 강제하는 이런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인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요즘 어디 나가면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아직 너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자기 이익 되면 그냥 막 파는 거고 자기 이익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대단하다 생각하노. 그럼 내가 거꾸로 묻죠. 야,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사람 아니면 좋겠다. 아니, 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그 좀 시인도 하고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계속 싸우게 하는데 아니 이제 경상도 말도 어물게 MBC만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박성계 사장 싫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좌파고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국민들이 이해하느냐. 그러면 우리 대통령 모시니까 오늘부터 저도 돌아가서 대통령의 말씀이 맞다. 그걸 계속 제가 신념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안 맞죠. 저한테 질문하신 거 전부 다 대답하면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좀 비정상이냐고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다 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생각하지 않았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나왔을 때 대통령의 성격을 분석한 그런 심리학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권위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권위적인 사람의 성격 특성으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 자기 확신이 강하다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의 그 관련된 책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면 뭐 아버지한테 나이 많이 들었어도 맞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가정교육을 엄격히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엄격하게 시킨 사람들로부터 자란 자녀들의 여러 가지 성격 특성 중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된 성격 하나가 바로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강한 좀 집착이 보인다라는 게 분석들이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많이 그렇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라고 학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힘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뭡니까 정확하게? 내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지 남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특성 대통령 게다가 검사상을 오래 하고 그동안 본인이 계속해서 힘을 부리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이거를 아니라고 인정하고 숙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끝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방어 기제가 이제 작동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합리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신포도 이런 같은 경우에서 저 포도 맛있겠다 해서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아 이거 맛없는 거였어? 원래부터 나는 저거 먹기 싫었어.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인지 상태를 변경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합리화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넌 왜 이렇게 잘못했니? 그러면 쟤도 그렇잖아요. 뭐 너는 안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말투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 또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런 말투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그런 한 가닥 의심이 드는 순간 본인의 모든 쌓아올린 것은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탱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가장 정점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권위를 잃고 권력을 잃고 5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는 보세요. 다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었고, 또 누구는 깜빵 갔고, 누구는 비참하게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은 지금 수두룩벅적이잖아요. 네.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맞아도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양산 앞에서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지금은 초창기니까 권력에 대해서 많이 심취해고 좋아하겠지만,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믿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그냥 고수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게 관철되길 바라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3자인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안위를 지킬 수 없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저는 이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요 며칠 사이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나바다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잖아요. 그거를 네. 모르는 국민이 어딨냐고 다 생각해요. 이게 IMF 때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 네. 두 번째, 아이에게 장난감을 팔면서 아이가 이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2,000원이라 그랬다는데 네. 대통령님께 1,000원만 깎아주세요. 애기가 그랬대요. 애가. 그래? 그러더니 아이가 5만 원짜리 내놓으니까 그냥 48,000원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2,000원 안 깎아주고. 예. 이게 바로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생각이에요. 대통령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 발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사야 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약사랑 흥정했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사 집에 가서 약을 훔쳐왔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 하인츠를 처벌해야 되냐 마냐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이제 콜버그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일 낮은 단계 수준의 그런 그 법 집행 내지는 이유는 도덕관념, 도덕 발달 단계는 처벌을 받는 거면 나쁜 행동, 처벌을 안 받는 거면은 좋은 행동,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네, 사고라는 거예요. 그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기에 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건 무조건 나쁜 거니까 안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부인이나 본인의 장모나 이런 사람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방식을 안 하잖아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안 맞는다고.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걸 인정하고 내가 내 와이프나 내 장모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내 식구들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그냥 눈 감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은 그런 행동이나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못할 거예요. 대통령은 나왔는데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봐라, 처벌 안 받는다, 처벌하라고 기소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세상 물정이나 이런 도덕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인들보다 세상 경험이 좀 적은 편에 오히려 속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노무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당위론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분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살아야 되지, 우리 대통령 왜 저렇게 잘못하노라고 하는 나의 평소 이런 이제 짜증 또는 불만이 좀 허무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사고방식의 틀을 조금 자기가 그동안 계속 성공해왔던 방식으로만 유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조금 들으면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분이 검찰총장 하기 전까지의 윤석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유연하냐 유연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그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나랑 친하냐 뭐 이런 것 따라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오면서 내 사람, 내 거,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은 내 편 이런 것하고 나머지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잣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주변 사람들 지금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꾸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좀 슬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거나 또 허무하게 기대하는 것 다 버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의 말씀에 좀 위안을 느끼면서 좀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쳐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